속도를 붙여봅시다. 자, 11번까지 그러면 탄력성이 끝나면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자, 11번 탄력성입니다. 틀린 거. 자, 1번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이렇게 작을수록, 아까 제가 했잖아요. 비탄력성이 안 나오고 좀 작을수록 나온다 했잖아요. 작을수록 균형가격 하락폭은 커진다 나왔습니다. 다시 볼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했다. 딱 이런 순간, 아, 가격은 떨어지겠구나. 떨어지게 해야 되죠.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건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균형가격 하락폭은 커진다. OX5.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비탄력적이지 않고 탄력성이 작을수록, 그럼 1번 오른말. 2번.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커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용도가 다양하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죠.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해서 비탄력적이 된다. OX5 보잖아요. 규제가 강화되면 수요든 공급은 비탄력적, 완화되면 탄력적이니까. 자, 집중. 여기 2번 지문, 그래서 오른 지문 3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탄력적. 수요든 공급이든 단기 비탄력적, 장기 탄력적 변하게 되고, 부동산을 지역별로 용도별로 세분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 세분화할수록 탄력적. 자,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1보다 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이때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업자의 수입은 뭐한다? 감소한다. 비탄력적일 때 가격과 수입이 같이 간다고. 비탄력적일 때. 그럼 탄력성 1보다 크니까 탄력적이잖아. 탄력적일 때 임대료 올리면 그럼 전부 다 이사 가버려요. 안 산다고. 그게 탄력적인 거야. 그럼 수입은 감소하겠죠. 증가가 이러마다 감소. 그래서 요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 지문. 5번 지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단위 탄력적이다. 그러면 단위 탄력적이 나오면, 탄력성 1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은 총수입 불변.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또는 상승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0이면,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0이면 가격이 10이 올라가면, 임대료가 10이 올라가면 수입은 10%가 증가한다. 됐지요?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총수입은 불변, 탄력성이 0이면 가격 10이 올라가면 총수입도 10이 증가. 자, 이제 됐어요. 답 몇 번입니까? 답은 4번. 4번. 답을 모르고 가면 또 안 되니까. 자, 12번 문제부터 이제 수요 공급이 끝나고 이제 여기 경기 변동 왔습니다. 12번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총부채 상환비율 규제 완화 후, 총부채 상환비율은 정부 정책이죠. 주택거래량 증가는 경기 변동 요인 중에서 불규칙 변동 맞습니까? 정부 정책의 변화로 불규칙 변동, 다른 말로 우발적 변동, 다른 말로 무작위 변동. 불규칙 변동, 우발적 변동, 무작위 변동. 이 총부채 상환비율 자리에다가 대부비율 들어가도 되고 취득세율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취득세율 전부 다 정부 정책이니까. 2번 건축 허가 면적,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 이 12번 문제는요. 1번 지문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 변동, 그걸 하나 보라는 소리야. 여러분이 이 지문을 통해서. 그럼 2번은 측정 지표를 보라는 거야. 측정 지표. 측정 지표는 건축량, 거래량, 가격 변동, 공실공가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측정 지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소리야. 이거. 1번하고 2번 지문은 자주 나오는 게 아니죠. 사실은 경기 변동에서는. 그럼 경기 변동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특징이 중요해요. 특징. 경기 변동의 특징. 그럼 3번 부동산 경기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은 경향을 보인다. 불규칙적, 불명확, 비대칭적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죠. 일정치 않다잖아요. 그럼 옳은 지문이죠. 자, 4번하고 5번은 여기 3번이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지금 대표하는 거야.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은 불비 다르다. 그거고 4번하고 5번은 순환 국면별 특징.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하고 순환 국면 특징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럼 순환 국면 특징은 회복 시장에서는, 상향 시장에서는, 후퇴 시장에서는, 하향 시장에서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순환 국면의 특징을 대표한 게 상하도, 하상수 그랬잖아요. 상하도, 하상수. 요 4번이 상하도예요. 상하도. 상향 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하한선이고 또 매도인 중심 시장이고.
4번 상향시장에서 상향 국면에서는 매도인이 중시되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무슨 선?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오른짐이 되죠. 자, 이 회복하고 똑같은 게 상향하고 똑같은 게 회복이야, 회복. 그럼 회복 시장에서도 회복 국면에서도 누구 중심이고 매도자가 중시되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하한이 되거나 기준가격에 넣어준다 했잖아요. 기준가격. 물론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지만 5번 후퇴 국면은 매도자가 중시되고 후퇴 국면을 기억하지 말아야겠잖아요. 후퇴 국면이 나오면 그럼 우리는 하향시장이라고 생각하라. 하향시장. 후퇴 국면은 하향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하향시장에서는 하상수 했잖아요. 하상수. 하상수니까 매도인 중심시장이야.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 그래서 매도자가 매수자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 사례가 새로운 거래 하한이 되는 겁니까? 상한이 되는 거다. 상한. 그 다음 몇 번? 5번. 또 답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5번. 12번의 답 몇 번이요? 5번. 자, 12번의 답이 5번. 자, 13번 문제 거미집이론. 거미집은 그러면 동태, 정태. 정태는 초코파이라고 했으니까 동태. 거미집이론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한다.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 수요와 공급의 시차성. 그 다음에 공급자가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공급자가 비합리적이라는 말은 공급자가 현재의 가격에만 반응한다. 내년 가격에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의 유형. 수렴, 발산, 순환.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가자고요. 틀린 거. 1번 거미집이론은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한다고 가정하고 공급량은 즉각 변한다고 가정한다. OX? X. 반대로 써놨잖아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반대로 써놨습니다. 여기는 이 1번 지문은 수요와 공급의 시차성. 가격이 변하면 수요는 즉각 변해. 그러나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은 그 다음 년도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년.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는. 그 1번 틀렸고 2번 공급자의 비합리적 사고. 즉 공급자가 현재 가격에만 반응한 것을 전제로 한다. 맞죠? 여기 B자를 빼고 공급자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X야. 공급자의 비합리성. 공급자가 현재 가격에만 반응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가 우리 시험 지문이야. 거미집이론은 공급자가 현재 가격에만 반응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그게 우리 시험 지문이라고. 그럼 틀려. 아니다가 아니라 맞다. 이렇게 하지. 선생님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마음은 편하겠다. 모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 느긋하니. 그렇지. 알면 복잡해져. 알면. 모르면 편하지. 얼마나 좋은가. 자, 그럼 1번이 답이고 2번 옳은말. 3번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대. 수요 탄력성 크대. 수탄수. 그럼 뭡니까? 수량. 3번은 수탄수야. 선생님 나는 솔직히 이런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꼭 알고 싶어요. 뭔데요? 수탄수가 뭐예요? 그런 분이 있다니 실제로. 실제로 있어. 수탄수가 뭐예요? 수탄수가 뭐냐고 물어봐. 어제 학원에서 저한테 젊은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 그 친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월 말경에 왔어. 학원에. 근데 이렇게 나가는데 아주 열심히 하는데 결혼 점수도 갑자기 막 점수가 올라와서 한 70점대 유지하고 있더라고. 근데 민법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수업 중간 쉬는 시간에 이거 나갔는데 교수님 따라와. 왜 아주 젊은 친구야. 남자인데 왜 그러니까 질문 있는데요. 해봐. 근데 거기 같이 형성유인 중에서요 일지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일지기가 뭐냐고. 일지기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참 거시기 한다. 그래도 이제 알려줘야지. 여러분 일지기가 뭐요? 됐어. 이제 그만해 이제. 일지기가 또 뭐 일반적인 지게라 해서 그러면 원하니까. 예? 자, 3번은 수탄수. 됐죠? 4번. 그러니까 여기 거미집이론에서 1번하고 2번은 거미집이론이 성립하기엔 전제 조건이고 3, 4, 5는 거미집 모형의 유형을 물어보는 거야. 유형. 최근에는 요 3, 4, 5번이 훨씬 더 잘 나와. 요 1번, 2번은 19회 때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21회 때부터 작년까지 요것만 내. 3, 4, 5만. 예? 작년에도 요 3, 4, 5만 냈다고. 예? 그러면 3, 4, 5를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요 3, 4호를 6번 냈는데 6번 중에서 3번이 여기 이 수요함수 공급함수 주는 거. 3번은 말로. 작년에는 말로. 작년에는 이렇게 말로 줬지, 말로. 자, 그러면 3번은 수렴형이고, 그러니까 3번은 탄력성을 주면서 스파이더맨 형태를 물어보는 거야. 거미집 이론이 스파이더맨, 그죠? 네? 스파이더맨 집이 거미집이잖아. 거미집이지. 그러니까 요 3번은 탄력성을 주고 거미집 모형을 물어보고 4번은 기울기를 주고 물어보잖아.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가 나오면 우리는 공기수라고 써야겠습니까? 공기수. 공구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이라겠죠? 수요곡선의 기울기 0.7, 공구선의 기울기는 0.4,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네. 공기수가 안 돼. 그럼 이거 수렴입니까? 발산입니까? 발산. 발산이니까 옳은 지문이 되는 거네. 자, 5번. 답은 뭐 1번이니까 5번. 수요함수하고 공급함수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앞에 수요함수라 말 안 줘, 이렇게. 공급함수 말 안 줘. 그래도 우리는 수요함수를 알아야 돼. 요 D가 나오면 수요함수고 S가 나오면 공급함수라고 했잖아요. 공급함수. 그러면 이제 우리 수요함수에서 수기를 구할 수 있죠. 수기. 수요곡선의 기울기. 그러면 P 앞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Q 앞에 있는 숫자를 가서 나눠라. P 앞에 있는 숫자 1자, Q 앞에 있는 숫자도 1자,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1. 공급선의 기울기에 공급함수 P자 앞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Q 앞에 있는 숫자를 가서 나눠라. 그러면 이 밑에다가 2를 쓰니까 공급선의 기울기 2, 공급선의 기울기가 더 크네요. 그럼 공기수, 그럼 수렴 맞습니까? 이렇게. 자, 14번. 14번. 이상하네. 왜 14번 이 문제가 나왔지? 14번. 그렇죠. 화면이 잘못됐어. 네? 자, 14번으로 갑시다. 부동산 시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최근에는 자주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틀린 거 그렇습니다. 기억,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지불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1번 지문. 자, 부동산 시장이 나오면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의 기능,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특징. 근데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훨씬 더 잘 나온다. 부동산 시장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불안정인 시장, 국지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과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가격을 왜곡시키고 개별성 때문에 상품의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 그다음에 수요 공급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야. 자, 그걸 내는데 요즘은 좀 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1번 지문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 가, 정, 자, 교, 양.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 유형이 결정되고, 니은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틀렸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지만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야지. 그래서 니은 틀렸어요.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으로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수행할 수 있다. 우리 시험은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자원 분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옳은 말이야. 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말이고. 근데 할 수 있는데 자원 분배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수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는데 개별성 때문에 시장이 불안전해지니까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디귿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 제한가격과 매수인 제한가격이 접점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그 5죠. 부동산 시장 가격은 매수자가 부르는 가격,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 접점에서. 봐요? 매도인이 얼마를 부르냐면 10억을 불러. 근데 매수인은 나는 8억에 살게요. 매도인은 10억에 판다고 매수인은 8억에 산다면 그럼 접점이 아니죠. 그럼 가격이 형성이 안 돼. 이때 짠 중개사가 나타나. 중개사가 나타나서 매도인한테 10억에는 절대 못 팝니다. 9억에 내놓으세요. 매수인한테는 8억에는 절대 못 삽니다. 9억 내세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 제한가격 9억, 매수인 제한가격 9억. 그러면 이제 얼마에? 가격이 9억이. 접점.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 이 지문은 2번 나왔죠.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매수인 제한가격과 매도인 제한가격이 뭐해서? 접점에서.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한다. 기능이잖아요. 니을,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시장의 지역성 혹은 시장의 지역성이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이다. 이 특징이지. 옳은지. 비읍,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이 부동산 시장이 분화된다. 쪼개진다. 나눠진다. 분화되는 현상은 그래서 경우에 따라 부분 시장별로 서울하고 부산하고 우리 서울에서도 강서구하고 강동구하고 뭐 노원구하고 이렇게 시장에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강서구는 초과 수요, 강동구는 초과 공급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옳은지만 시옷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자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중개 수수 같은 거 내야 되잖아요. 등기부 떼보고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의 이용의 비가역성 특성 때문에 비가역성은 한 번 잘못 이용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이것 때문에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는 소리야. 의사결정할 때 일반자에 비해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의사결정 지원 분야는 내가 이 부동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의사결정할 때 지원 주는 거. 그럼 감정평가가 컨설팅이 권리분석이 중개가 의사결정하는 분야입니까? 결정할 지원 분야입니까? 결정 지원 분야. 그러니까 이 말이지. 시옷은 부동산은 한 번 잘못 투자하거나 한 번 이용을 잘못하거나 한 번 개발을 잘못해버리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힘들다. 그걸 비가역성이라고 한다고. 비가역성. 그것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의사결정에 도움 주는 분야가 더욱더 중요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컨설팅이 중개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이형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공법적 제한, 사법적 제한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OX? O죠. 자, 공법적 규제, 사법적 규제가 강화되면 그럼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 자, 그러면 이 박스에서 14번의 박스에서 틀린 것은 몇 개입니까? 한 개밖에 없네. 한 개. 그래서 요 니은만 틀렸습니다. 자, 15번 문제 갑시다. 역시 부동산 시장이네요. 15번 문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고르니까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꼭 여러 개라는 보장은 없어요. 1번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은 경우에 따라 부동산 시장별로 시장이 불균형 아까 봤던 거죠. 초래하며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하면 시장 기능을 왜곡시켜버린다는 소리죠.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시장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수요자 공급자 시장 진출입이 제약을 받게 되어 완전경이다 불안이다. 불안정. 이게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 지문입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 완전입니까? 불안정입니까? 불안정. 불안정.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부동산 거래 비용이 증가는 부동산 수요자 공급자의 시장 진출을 제약할 수 있어 불안정인 시장 이용이 될 수 있다. OX? O. 2번하고 3번이 지금 똑같죠?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2번은 평가사 시험 지문이고 3번은 우리 중개사 시험 지문이에요. 의미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넣는 거예요. 4번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정보가 다르면 눈탱이 맞을 수 있다겠잖아요. 그래서 옳은지만 4번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곤란해요.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해요.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이거 7번 이 지문. 네, 장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장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그럼 OX? X.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장단기적으로 왜곡. 그럼 틀린 말. 단기에서만 가격 왜곡된다. 단기에서만. 자, 6번 지문.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어서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여러 가지 기능을 제약을 하면 정부가 제약을 하면 부동산 시장이 기능적 제약되고 가격도 잘못될 수 있고 기능을 저하시킨다. 저하.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기능을 저하시킨다. 그 말이잖아요. 7번은 평가사 시험 지문입니다. 작년에 부동산의 입지성으로 국지성으로 부동성으로 이 말이야.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가격 결정에 있어서 입지 독점권을 가지며 이건 내 땅이라는 소리죠. 내 땅. 내 땅. 그게 입지 독점권이야. 그럼 이 땅을 가진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다는 소리지. 그게 입지 독점권을 가지며 이것은 화이시장. 그 지역별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다.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못 움직이니까, 요 입지성이 못 움직인다는 소리거든. 못 움직이니까 강동구, 강서구, 뭐 무슨 구, 뭐 이렇게 영등포구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다. 하위 시장이 형성된다. 약간 지문이 어렵죠. 이게 최근에 평가사 시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거지 엄청나게 중요한 지문은 아닌 것 같아요. 16번 문제, 주택 여과 과정과 주거 분리입니다. 자, 잘 하시는 거니까 부연 설명하지 않고 쭉 가도록 할게요. 1번, 주택의 상향 여가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OX, O. 2번, 고소득층 나왔습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됐답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왔으면 침입했죠. 그러면 이거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뀌겠네. 상향여가, 하향여가, 하향여가. 이거는 이제 우리 시험 지문이죠. 하향여가 과정이 계속되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점차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3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지역에서는 침입과 천이, 침입은 이질진 요소가 들어오는 거, 천이는 그 결과 다른 용도로 바뀌어버리는 거. 천이 다른 말로 계승. 4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상향여가 발생한다. 이거는 저가상 고비하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지겠습니다. 그러면 끝날 때 상향여가, 하향여가, 상향여가로 끝나야 돼. 상향여가. 고소득층 주거지에서는 하향여가 말은 없으니까. 저소득층 주거지에서는. 그러면 저소득층 주거지에서는 여가 현상은 상향여가. 근데 어느 경우에 이 4번 지문은 저가상이야. 저가상 이렇게. 저소득층 주거지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대. 그러면 보수 비용은 1억인데 가치 상승분은 3억이라면 누구나 다 보수해.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그럼 무슨 여가? 상향여가. 저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옳은 지문.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틀린 것은요. 2번이 틀렸으니까 2번 틀렸다고 이제 표시해줘야지. 5번,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에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경계 근방의 저소득층 주택은 고소득층에 가깝게 있다고. 그럼 할인입니까? 할증입니까? 할증.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 할인.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2개 틀렸네, 2개. 2번하고 몇 번? 5번. 자, 17번은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럼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초과이윤 여부. 강성, 어떠한 경우도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공개된 것이든 공개되지 않는 것이든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강성효율적 시장은 어느 누구도 어떠한 정보 이용한다고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강성효율적 시장이 완전개인 시장에 딱 들어맞는다. 강성효율적 시장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완전개인 시장도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다. 딱 들어맞는다.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다. 기술적 분석만 하고 있다. 따라서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약성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3가지. 약성에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3가지.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 현재의 정보, 미래의 정보 이용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중강성효율적 시장은 오로지 미래의 정보 이용했을 때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됐죠?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은 어디까지? 중강성까지 존재한다. 부동산 시장도, 독점 시장도, 불안정인 시장도 할당효율적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이 할당효율적이라면 초과이윤, 투기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 옳은 건 그렇습니다. 기억,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OXO. 기본적 분석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어.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뭔만? 미래 정보 이용했을 때만. 그래서 옳은 지문이야. 2번,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포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다. 아니죠. 이것은 강성이야. 강성.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개된 것만. 현재의 정보와 과거의 정보, 공포된 정보만 반영된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공개된 것이든 그렇지 않는 것은 모든 정보가 반영됐다. 중강성이라 강성. 그래서 2번 틀렸어요. 2번 지금 틀렸습니다.
3번 약속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했다. 이걸 5글자로.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 과거의 역사적 자료가 과거의 정보야. 과거의 정보. 그럼 여기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이게 과거의 정보 이용했다. 그래서 분석했다. 기술적 분석이죠. 그럼 3번은 약속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을 하여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이게 초과이윤이거든. 초과이윤.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OX, X 획득할 수 없다. 그래서 3번 질문 틀렸대. 4번 강성이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니 똥이다. 없다. 그럼 1번 오른말이고 지금 2, 3, 4는 틀렸습니다. 5번 부동산 시장과 불안정 시장은 할당률 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있다. 독점 시장도 할당률 시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효율적 시장에서 계산 문제 하나 있었죠? 정보가치. 정보가치는 실미미. 정보가치하고 토지가치가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정보가치와 토지가치가 다른 말 한번 봤죠? 정보가치하고 토지가치가 다른 말이라는 거. 자, 저는 17번부터 답을 해줘야지. 답 몇 번? 1번. 1번 옳은 거 있으니까. 17번 답 1번. 자, 18번 갑시다. 지금까지 잘 오셨죠? 여기까지 잘 오셨으면 이 정도면 충분해.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 아는 것만 틀리지 않으면 돼. 모르는 것을 맞추겠다고 아는 것을 틀려버리면 안 돼. 모르는 것은 못 맞추는 거야. 모르는 것은 찍어서 맞추는 거고 풀어서 못 맞추니까 괜히 그냥 모르는 것을 풀겠다고 막 이렇게 봐봐야 보이도 안 해. 예? 그러니까 아는 것만 잘 맞춰. 그래서 충분히 60점 아니라 60점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자, 틀린 거 모두 고렸습니다. 기억, 차액지대. 제가 차액지대에서 읊어볼게요. 차액지대 그러면 리카도, 비옥도, 수학체감의 법칙, 비옥간 토지 희소성. 한계지선 지대가 없다. 따라서 모든 토지에 지대 발생한 건 아니다. 리카도는 지대를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끝. 끝이라고 그게. 선생님 너무 빨랐어. 리바이벌 한번 해봐. 니차 불난장인 걸로 끝. 예? 그럼 이제 기억, 차액지대, 토지의 위치를 중시하고 틀려버렸네. 위치를 중요한 것은 차액지대입니까? 아니면 입지교차입니까? 입지교차 지대서. 비옥도와는 무관하여 차액지대에서 얘기하면 지대는 불로, 이건 맞네. 차액지대에서 얘기하면 지대는 불로소득, 잉여로 본다. 이건 맞죠. 이거 틀렸죠. 위치를 중요시한 게 아니라 비옥도를 중요시, 비옥도.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절대지대, 모든 토지에 발생한다. 토지 사유가 되어 있다. 토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생산성이 비옥도죠.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사유가 되어 있다는 소리죠. 발생하고 절대지대에 따르면 최열등지, 한계지수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디귿 T넷 나오면 고립국이론, 동시문이론, 버제스에 영향을 미쳤다.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 도시에서 멀리 가면, 그러면 도시면서 멀리 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대는 떨어진다. 수송비와 지대는 반비례 관계있다. 그래서 T넷의 입지교차 지대설, T넷의 입지론, 이 T넷의 입지론이 T넷의 입지교차 지대설은 입지론이에요. 농업입지론, 고립국이론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T넷의 입지교차 지대설, 입지교차 지대설 하는데 T넷이 지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입지론 이야기인가? 그 안에 지도인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지도인이 숨어 있는 거. 그래서 지대곡선을 그리면 도심이고 도심은 수송비가 안 들어가니까 지대가 가장 높고 예각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지대가 떨어지죠. 이러한 지대곡선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T넷의 입지교차 지대설이 하면 지대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보인다. 우하향하는 형태로. 자, 그러면 디귿 T넷의 입지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가 차이가 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수송비 때문에. 그래서 옳은 말. 리을 입찰지대에 의하면 입찰지대 나왔습니다. 누구? 알론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의 지불 용의액입니까? 최대입니까? 최대. 네?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 여기 지금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이야.
안론소의 입찰지대에 가면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이 토지 이용자가 자기 정상이윤, 자기 인건비 빼고 생산에 투입된 생산비를 빼고 남은 잉여만큼, 이게 이제 초과이윤에 해당되는 거야. 그것만큼 지대로 지불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만큼. 자기 인건비를 빼내야지. 자기 인건비. 내 인건비까지 지대로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인건비가 정상이윤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어디 부분이 틀렸냐면 다 옳은 말인데 여기 입찰지대가 나오면 최소가 아니라 뭐다? 최대. 최대. 자, 이제 18번 계속 이어집니다. 비읍, 생산요소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은 걸. 여기까지 나오면 딱 알아차려야 돼. 여기까지 나오면 누구요? 마샬의 준지대. 준지대. 생산요소 공급량이 단기적으로 딱 나오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된 생산요소, 기계, 기구 등의 사용률을 마샬이 뭐라 하겠다? 준지대라고 불렀다.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여기는 지금 준지대의 크기를 물어본 거야. 준지대의 크기는 공급이 고정됐으니까 수요가 결정한다. 그러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고, 준지대는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준지대는 지대의 성질에 준한다. 지대하고 성격이 똑같다. 그래서 준자를 붙여서 준지대라고 한 거야, 마샬이.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틀렸죠. 영구. 준지대는 단기. 준지대는 단기.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시옷 경제지대 누가 말했습니까? 파레토. 경제지대 나오면 더불어서 뭐가 나오냐면 전용수입이 나와야 돼. 그럼 전용수입부터. 전용수입은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가지 않고 현재 용도에서 계속 고용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비용, 최소한의 지급액, 그것을 전용수입이라고 한다. 내가 밖에 나가서 배달한다. 배민 가슴에다 배민 달고 배달한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럼 우리 원장님은 저에게 최소한 얼마 줘야 된다? 100만 원. 그걸 전용수입이라고 한다. 그러면 경제지대는 전용수입보다 더 많이 받는 거, 전용수입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을 경제지대라고 그래. 제가 생산요소인데 이 생산요소 보수, 제가 우리 학원에서 받는 게 생산요소 보수. 그럼 한 달에 만약에 뭐 15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해봐요. 150만 원 받는다. 150만 원. 근데 저의 전용수입은 얼마요? 전용수입은 100만 원이라 했잖아. 배달하면 100만 원. 그러면은, 자, 제가 배달하면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전용수입을 한다고. 왜 그러냐면, 전용수입의 개념이 어떤 생산주조가 제가 다른 데 일을 하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 줘야 되는가? 그럼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90만 원 준다, 이거 한 달에. 안 한다 그러겠지. 배달해도 100만 원인데. 배달해도 밤에는 하지도 않고. 배달? 그렇지? 근데 전용 수입 100만 원이니까 원장님이 저한테 90만 원 주면 안 한다 그랬지. 그럼 원장님은 최소한 저한테 얼마 줘야 된다? 100만 원. 그걸 전용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받는 150만 원은 전용 수입을 넘어섰다고. 알파를 더 받고 있다. 이 알파를 더 받고 있는 것을 파레토가 경제지대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경제지대. 그럼 전용 수입은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가지 말고 계속 고용되세요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최소한의 비용이고, 경제지대는 전용 수입보다 더 많이 받은 거고, 요 150만 원, 제가 우리 학원에서 받는 150만 원을 두 개 나누면 전용 수입하고 나머지 덤으로 더 받는 게 뭐다? 경제지대. 됐지요? 그럼 왜 제가 덤으로 더 받아요? 왜 경제지대가 발생해요? 생산요소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그러면 된 거야. 비탄력적 나오면 된 거야. 선생님, 나는 그냥 구경꾼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알아먹는데 나만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듣다 보면 됐다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시옷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이거는 경제지대가 아니죠. 이건 뭡니까? 전용수. 여기에 이제 우리 시험 지문이야. 중개사 시험 지문. 이거는 경제지대가 아니라 뭡니까? 전용 수입. 이거를 전용 수입이라고 한다고. 선생님. 예? 뭐요? 그러면 요 경제지대는 뭐라 해야 돼? 경제지대는 뭐라 해야 되면 생산요소 보수에서 뭘 빼버린 거야? 전용 수입을 뺀 거라고. 전용 수입을 차감한 금액이야. 이걸 경제지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이렇게 해요. 전용 수입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
저의 경제지대가 얼마요? 50만 원이잖아요. 150 받았으니까 50이죠? 그러면 경제지대가 뭡니까? 전용수입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 그게 전용수입이잖아요. 아니, 경제지대잖아요. 경제지대. 저의 전용수입 배달하면 얼마? 100만 원. 근데 여기서 우리 학원에서 150 받는다. 그러면 100만 원 더 50만 원 더 받았죠. 그 50만 원이 경제지대야. 그럼 경제지대는 전용수입보다 더 많이 받은 거, 전용수입을 초과한 거, 그것을 경제지대라고 한다. 자, 그러면 15선 틀렸고. 자, 마지막에 이응, 마찰비용 이론. 맞죠? 헤이그가 마찰비용 이론에서 마찰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를 있잖아요. 여기에 토지가 있고, A라는 토지가 있고, 여기 A 토지가 있고, 토지 이용자가 있는데, 이 토지 이용자가 A 토지까지 이를 이용하려면 A 토지까지 갈 때 교통비가 있고, 그럼 교통비 지급할 거고, 그 다음에 지대를 지불할 건데, 이 두 개를 묶어서 헤이그가 뭐라 하겠다? 마찰 비용이라겠다. 마찰 비용. 거의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한두 번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맞네. 마찰 비용이란 교통비와 지대를 말한다. OX? O. 교통비와 지대를 말한다. 그럼 여기서 한 단계 업되면, 그러면 교통이 발달하면 교통비가 작아지니까 마찰 비용도 줄어든다. 이렇게. 헤이그야, 헤이그. 마찰 비용이 이론에 하면 토지를 이용할 사람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것을 마찰 비용이라고 했다고. 그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뭐다? 지대. 교통비와 지대. 마찰 비용이 이론에 가면, 그러면 교통이 발달하면 마찰 비용은 감소할 것이다. OX? O. 왜? 교통비가 감소할 거니까. 자, 됐습니다. 그래서 18번에 박스에서 이제 틀린 것은 기억, 그 다음에 니을, 비읍, 시옷. 됐습니까? 네,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 입지로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네일리. 네일리가 나오면 지문 딱 두 가지. 어떤 도시의 흡입력은 그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도시의 크기가 인구거든, 인구. 그래서 요 인구라 해도 상관없어요, 인구. 뭐 봐요? 네일리의 소멸법칙. 네일리의 소멸법칙 다른 말로 해보세요. 네일리의 소멸법칙 다른 말로. 네일리의 소멸법칙 다른 말로. 소매 인력법칙? 다른 말로. 소매 중력 모형. 소매 중력 모형 이렇게 불러. 소매 인력법칙을. 거의 대부분이 소매 인력법칙을 하는데 이상한 출제자는 또 소매 중력 모형 이렇게 표현해. 그럼 소매 중력 모형이 또 뭐지? 그러면 안 되니까 네일리의 소매 인력법칙 소매 중력 모형. 따르면 두 개 도시의 상거리 흡입력은 두 도시 인구의 반비례하고, 인구가 도시의 크기거든, 도시의 크기. 그리고 반비례가 비례하고 그래야지. 두 도시 분기점부터 거리 제곱의 반비례지, 반비례.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그러면 기억 지분, 1번 지분 OX? X. 이 지분하고 네일리의 소멸법칙은 어떤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 반비례한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도시 가깝게, 작은 도시 가깝게, 그것하고 두 가지. 그러면 상권의 경계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된다고 네일리가 말했는데, 그 네일리의 이론을 수정하여 소매 중력 모형을 소매 인력법으로 수정하여 상권의 경계가 어디인가를 나타낼 수 있는 수식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캔버스. 캔버스는 경쟁 관계 있는 두 소매 시장 간 상권의 경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누구? 네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 여기 네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이 소매 인력법칙.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하였다. 요거 3번. 지문 3번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허프 나왔습니다.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정보를 이용하는 확률은 거수면. 자, 소비자 전파의 거리, 경쟁 매장의 수, 그다음에 면적은 매장의 크기. 위에서 결정된다고 봤다. 맞습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에 하면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의 심리 분석을 통해서 특정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을 제시했다.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특정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됐습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허프의 확률 모형에 하면 소비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다면 그것으로 간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허프의 확률 모형이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공간 마찰 교수 나오죠. 공간 마찰 교수는 교통이 발달하면 공간 마찰 교수는 작아진다. 전문품하고 일상용품 중에서 공간 마찰 교수가 큰 게 전문품이다, 일상용품이다. 일상용품이다. 그럼 됐네요. 4번 크리스탈라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어 중심지 계층화됐다면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가 되어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의 위치를 가진다고 봤다. 백화점의 도달 범위와 동네 슈퍼의 도달 범위, 백화점의 최소의 위치, 동네 슈퍼의 최소의 위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허프하고 크리스탈로 중에서 어디가 거시적이다? 허프하고 크리스탈로 중에서 어디가 거시적이다? 크리스탈로 크다. 거시적. 크거. 선생님 동영상 들으니까 당신이 크거 하니까 목 아픈 줄 알았다. 크리스탈로 거시적. 허프는 여자일 수도 있다겠지? 미시죠. 허프는 여자일 수도 있다. 미시죠. 미시죠.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는 지금 1번이 틀렸고, 자, 5번. 재화의 도달 범위란 중심지 기능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입니까? 1입니까? 0. 0.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그럼 19번 문제는 1번하고 5번이 틀렸네요. 자, 이제 계속 갑시다. 6번, 7번, 8번도 있으니까. 자, 8번, 6번. 6번, 7번은 공업입지예요. 공업입지. 공업입지. 공업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버.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베버는 공업입지 이론에서 노동비, 수송비, 노동비, 직접비 이 세 가지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점의 공장에 입지하자. 이 중에서 수송비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다. 수송비는 제품과 원료의 수송비인데 이 제품과 원료의 수송비를 결정한 것은 원료와 제품의 무게, 수송, 거리로 결정된다. 원료가 엄청나게 무거우면 그럼 원료 수송비에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비용 최소점에 입지하려면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를 멀리 운송하지 말고 원료 산지에 둬라. 그것을 원료지향 입지. 제품이 무거우면 그러면 공장은 수요자 있는 곳을 가라. 시장지향 입지.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베버의 최소 비용이라면 최소점을 찾아가는데 수송비 최소점, 노동비 최소점, 직접이익은 최대점 최소점, 최대점. 요 1번이 이제 틀렸잖아요. 6번 베버의 공업입지에 따르면 수송비, 인건비가 노동비, 직접이익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OX, X. 직접이익은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최대. 직접이익은 최대. 자, 그래서 6번 틀렸습니다. 이 중에서 베버가 가장 중요시했던 요인은 수송비를 가장 중요시했다. 그러니까 베버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베버하고 정반대의 개념을 갖는 사람이 누구다? 뢰시. 뢰시는 공장은 수요자가 가장 많은 곳에서 공장이 입지한다. 이걸 최대 수요 이론, 수요 측면의 이론으로 기업은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에 입지한다.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최대 수요죠. 최대 수요. 수요자가 가장 많은 거, 수요가 가장 많은 거. 자, 그러면 7번은 옳은 말입니까? 10번은 옳은 말. 자, 8번은 지문 두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8번은 그러면 뒷지문부터 갑시다. 뒷지문부터. 뒷지문, 밑에 지문 일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구매 빈도가 낮다. 그럼 구매 빈도가 낮으면 전문품이 되겠네. 전문품. 그럼 전문품은 상권의 규모가 크다 작다. 크다. 그래서 이 8번 지문은 이날 틀린 지문이고 그 위에 지문. 8번 지문은 지문 두 개가 결합됐으니까. 자, 8번 위에 지문.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은 고층화. 고층화 다른 말로 한번 해보세요. 건물이 고층. 집약화. 집약화, 입체화. 그럼 집약화 됐단 말은 집약도가 높다 낮다? 높다. 집약도가 높다는 말이다. 자, 그럼 집약도가 높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여러분들 강의 노트에서 이런 그림을 봤어요. 강의 노트 부정성을 배우면서 부정성을 배우면서 뭘 봤냐면 이런 거 봤단 말이에요. 토지용 집약도. 부정성 때문에 토지용이 집약화된다.
부정성 때문에 토지형이 집약화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강인호도 이런 그림이 있어. 자, 1번 토지는 토지 한 단위에다가 토지 1단에다가 노동이 자본량이 10단이고 2번 토지는 토지 한 단위에다가 토지 1단에다가 자본이 20단이다. 자본량이 20단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건물 지으면 1번 토지하고 2번 토지 중에서 어떤 게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게 건물이 고층화돼요? 2번. 자본의 투입량이 많으니까. 그럼 2번이 집약도가 높은 거야. 그래서 강인호 도문이 이렇게 가서 2번이 집약도가 높다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1번은 토지 하나하고 자본 10개를 바꾼다는 소리야. 2번은 토지 하나하고 자본 20개를 바꾼다는 소리야. 바꾼다가 대체야. 그러면 집약도가 높으면 토지와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소리야. 그럼 1번은 토지 하나하고 자본 10개를 결합한다는 소리고 결합. 2번은 토지 하나하고 자본 20개를 결합한다는 소리야. 그럼 1번하고 2번 중에서 결합 비율이 높은 게 몇 번이야? 1번. 결합 비율. 1번은 토지 하나에다 자본 10개가 결합된 거야. 10개. 2번은 토지 하나에다 자본 20개가 결합된 거라고. 느낌이 안 와요. 집약도가 높다, 대체성이 높다, 결합 비율이 높다. 세 가지가 똑같은 말. 처음 듣는 표정 짓지 말라고. 강인호도 이게 하다못해 진하게 돼 있어, 이게. 아마 여러분 강인호도 8페이지인가 될 것 같은데, 8페이지 느낌에. 8페이지 같아요, 이렇게. 여기, 이게 돼 있다고. 그럼 이제 어디까지 시험에 났냐면, 여기까지 냈다고, 여기까지. 예? 4번 나왔죠. 집약도가 높다. 그러면 대체성이 높다, 결합비율이 높다. 집약도가 높다, 대체성이 높다, 결합비율이 높다. 아마도 요약 정리집은 135쪽인가 4쪽인가 그럴 겁니다. 요약집 한번 찾아보세요. 134쪽인가. 그게 그 개발 바로 앞에 부동산 이용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아니랍니다. 아니라. 그럼 아니면 아닌 거지. 뭐. 자, 줘보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제가 말 잘못했네. 129쪽. 129쪽 가장 밑에가 있어. 129쪽 가장 밑에가. 진하게. 맞지요? 자, 됐어요. 이제. 됐어. 자, 갑시다. 이렇게. 집약도가 높다. 대체성이 높다. 결합 비율이 높다. 됐습니까? 건물이 고층화됐다. 입체화됐다. 집약도가 높다. 대체성이 높다. 결합 비율이 높다. 그러면 8번.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겁니까? 높다는 겁니까? 높다. 그래서 8번은 두 군데가 틀린 거야. 두 군데가. 그래서 8번은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9번 문제 하고 있죠? 그럼 19번 문제에서 틀린 거 이제 지적해야지. 19번 문제 틀린 거 이야기해 볼까요? 1번 틀렸습니다. 자, 5번 틀렸습니다. 6번 틀렸습니다. 8번 틀렸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로 가도록 합시다. 속도를 내서 20번 문제 도시 공간 구조. 그러면 동선다, 동심원 이론, 그다음에 선형 이론, 그다음에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 그럼 1번 동심원 이론 버제스. 티넨의 고립구기를 도시 공간 구조에 응용했다. 친입 경쟁 전이 도시 생태학적. 그다음에 중전마마 저가 고통스럽습니다. 예각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무엇이 그냥 다 감소하니까. 이해됐죠? 질병, 인구 밀도, 빈곤, 범죄율, 접근성 다 감소한다. 이렇게 예각할수록 그게 끝이야. 거기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 동심원 이론은. 자, 그럼 1번 동심원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점이지대, 전이지대, 천이지대는 고소득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맞습니까? 가깝게 위치한다를 그냥 가깝게 우리말로 쓰지 한자말로 써서 이것을 근거리 이렇게 한다고. 근거리가 가깝다는 소리야. 그 반대가 온거리지. 온거리. 근거리, 온거리 이따위로 출제하고 있어요. 아니 가깝다가 뭐가 말이죠. 가깝다 하면 되지 뭐야. 근거리가 뭐야. 하여튼 공부하는 학사 사람들 보면 희한해. 이거 전부 다 소위 말해서 박사들이 내거든. 대학 교수들이. 뭐냐고요.
이게 뭡니까? 가깝다고 하면 되지. 근거리가 뭐냐고, 근거리가. 그러면 근거리에 주려면 가로 쓰고 가깝다고 써주든지. 이렇게. 그래야 되잖아요. 국어를 못한 사람은 이거 공부도 안 못하겠고. 국어를 못한 거지, 개로를 못한 거 아니잖아. 근데 이따 거를 이따 낸다고. 우리 시험은 근거리, 온거리 이따 낸다니까, 이따 여러분. 자, 2번. 선행이론 나왔습니다. 화이트. 그러면 교통망, 도로망을 따라서 도시공간 구조 형성되고,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서 지대지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도로망 가깝게, 고속자는 그거잖아요. 선행이론에 의하면 고속중 주거지는 주요 교통 노선을 추구하여 접근성이 양호한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반대쪽에 조속중에 입지한다. 4번 다핵심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유사활동간, 동종활동간, 분산지향성입니까? 집중지향성? 집중지향성. 몰려든다는 소리잖아요. 이적활동가는 비양립성, 입지적 비양립성, 분산지향성.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다핵심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그러니까 4번은 지금 이거잖아요. 4번. 어차피 3번하고 4번, 그럼 5번은 전부 다 다핵심이론인 거예요. 다핵심이론. 그럼 다핵심이론이 돼버리면, 그러면 결국 내는 것은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그죠? 3번도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4번도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다핵심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사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을 도시의 다핵화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OX? O. 5번. 유사한 활동은 집적으로 모여들므로써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잇고, 이게 유사활동 간의 집중지향성이라는 소리예요. 서로 다른 도시활동, 이질활동, 다른 활동은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몰려들면 직접 불이익이 발생해요. 서로 몰려들면 나빠진다는 소리예요.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으로 해리스와 울만이 주장하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뭐다? 다핵시 이론이다. 역시 옳은 말이고, 다음 몇 번입니까? 3번. 자, 21번부터가 이제 정책론입니다. 정책론. 그럼 정부가 이제 개입해봐야죠. 21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거 그렇습니다. 1번 공공자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2번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불안정인 시장, 재화의 동질성은 시장의 실패 원인이다. 2번은 시장의 실패 원인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시장의 실패 원인에서 재화의 동질성은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님. 됐습니까?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의 실패 원인이고, 공공재도 원인이고, 공공재를 다른 말로 무임승차라고 할 수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은 또 다른 말로 제가 최근 알려드린 건 있는데, 역선택, 잘못된 선택,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거 보셨죠? 네, 도덕적 해이,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얘도 시장의 실패 원인이다. 정예부가든 부예부가든 전부 다 시장의 실패 원인이다. 여기 예부효과에서 정이 나오든 부예부효과든 전부 다 시장의 실패 원인이다. 정의 예부효과든 정의 예부효과든 부의 예부효과든 전부 다 시장의 실패 원인이 된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하는 현상을 말한다. 시장이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근거가 된다. 5. 4번은 뭡니까? 정부의 실패. 4번이 정부의 실패. 5.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5번. 5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물어보는 거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 5번 지문 가지고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을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소리야. 공공, 직접, 토지 수용, 직접, 개발 부담금, 간접. 요거 간접이죠, 간접. 공영개발, 직접, 공공임대주택 공급, 직접, 대부분, 간접. 그러니까 돈, 개발 부담금하고 대부분은 간접 개입이니까 5번도 틀린 질문. 좀 되고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자, 이제 6번 질문으로 갑시다. 8번까지 있으니까 6번 공공재는 소비에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는 재화로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생산된다. 틀렸죠? 공공재는 과소생산. 과소생산. 자, 7번 공공재는 시장기업을 맡길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OX, X, B자가 빠졌잖아. B자가 빠졌잖아. 그래서 7번 X.
공공재 나오면 가장 먼저 B자 있는가 없는가 보고 그 다음에 과소생산 찾으라 했잖아요. 8번 공공재는 비배제성에 의해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비배제성 무임승차. 돈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공재는 무임승차 유발을 시킨다. 자, 이제 21번, 2번, 5번, 6번, 7번이 틀렸답니다. 22번 예부효과. 예부효과가 나오면 그러면 개념부터 예부효과란 제3자가 나와야 되고 의도하지 않고 나와야 되고 시장기를 통하지 않고. 그럼 1번 옳은 지문 틀린 지문 옳은 지문. 예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2번 부예부가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예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예부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3번 부예부가 발생하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 맡겨두면 사회적 체적 생산량보다 균형 생산이 더 작다. 옳을까 있을까? 더 많다지. 부예부가가 과대 생산, 과잉 생산이거든. 이 과잉 생산은 무엇보다 체적 생산량, 사회적 체적 생산량보다 많이 만든다는 소리야. 그러면 체적 생산량보다 시장의 균형 생산이 더 많다. 작다가 아니라 더 많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부예부가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 가치를 뭐한다? 상승시킨다. 5번 부예부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부예부가는 사적 주체끼리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옳은 지문. 자, 6번 지문. 부예부가 유발시키는 재화의 생산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OX, X, X. 부예부가 유발시키는 재화, 연탄 공장, 그 생산을 금지시켜버리면 연탄을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아직 안 나오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잘 나옵니다. 부예부가 나오면. 7번 OX, X.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예부가를 발생시키면 그럼 수요국소는 우측, 좌측, 우측, 그래서 X. 8번 생산의 긍정적 예부효과. 긍정적 예부효과가 뭘까? 정예부가. 여기 정예부가야. 긍정적 예부가, 정예부가. 아직 우리 시험은 긍정적이라고 안 냈어요. 평가사 시험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긍정적 예부가라고 있을 때 사회적 한계 비용이요. 한계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사회적 비용이에요. 한계를 생략할 수 있어요. 저는 한계를 다 생략하고 여러분하고 이야기했어요. 한계를 신경 쓰지 말라고. 또 한계는 뭐지?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생산에서 정예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 그러면 정예부가는 아니고 부예부가 있잖아요. 그 부예부가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잖아. 그럼 정예부가는 사적 비용이 더 크겠죠. 그럼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더 작다. OX, O. 그러면 틀린 지문은 22번에서 3번, 6번, 7번. 자, 이제 23번 문제 갑시다. 23번 문제. 답 잘라보세요. 23번 문제 답 몇 번입니까? 2번. 1번 보고, 2번 국계법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에서 지정할 수 없다. OX, X. 용도지역만 중첩에서 지정할 수 없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용도지역주의 단점. 어느 지역은 집가 상승, 어느 지역은 집가 하락. 4번 용도지역주의자는 토지에 수반되는 부예부가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고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다.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 용적률이 다르잖아요. 그 건폐율 용적률이 다르면 건축물의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용도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은 건축할 수 없잖아요. 그럼 건축물의 용도, 종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옳은 지문. 5번 용도 지역주의자는 토지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며 토지 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그래서 23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3번. 아니 2번. 미안해요. 자, 24번으로 갑시다. 24번 답 빨리 내보세요. 틀린 거 정신 차리고.
답 몇 번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2번. 토지 선매는 강제로 수용할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1번 공공비축제도 옳은 지문으로 됐으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3번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동을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노력에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했답니다. 이게 뭘까? 개발이익. 개발이익 그러면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했다. 그죠? 개발이익. 그러면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4번 개발권 양도제 시행하지 않는 제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에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함으로써 보존지역의 규제지역의 손실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5번 개발권 양도제, 토지초과 이득세, 택지 소유 상한제는 현재 시행하지 않는 제도이다. 여기다 두 가지를 더 추가했죠. 두 가지 더 추가. 종합토지세, 공안지세. 그 5가지 기억한다. 우리나라 시행하지 않는 제도. 자, 25번까지 풀 겁니다. 25번. 자, 주택정책 틀린 거 그랬습니다. 주택정책 임대료 규제가 가장 중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이렇게 하겠네요. 자, 1번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여 실상의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OX? O. 이거 시험 지문. 2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료 규제. 그럼 장기적으로 좋은 게 있다 없다? 없다.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정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적 수익이 낮아질 수 있다. 3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서 장기의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한다. 3번은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을 규제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초과 수요는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 OX.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서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OX. 헤이, 오잖아요. 임대료 규제했는데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초과 수요는 단기에서 커요? 장기에서? 장기에서.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OX? O. 국어가 안 되는구만. 국어가. 자, 25번은 지문 여러 개 있어요. 자, 4번 지문 갑시다. 틀린 거 고르라 그랬습니다. 4번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균형 임대료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틀렸죠. 낮을 경우는 좋은 게 없죠. 높을 경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지. 그 4번 틀렸고 5번 정부가 임대료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킵니까? 제한시킵니까? 제한. 이사갈 거 없애졌잖아요. 그거 틀렸습니다. 4번, 5번 틀렸습니다. 4번, 5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25번 계속 가볼까요? 6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지역의 소비량은 항상 감소한다. 틀렸죠. 임대료 보조 이루어지면 임차인의 실질소득이 증가, 주택 소비량도 증가하고 다른 지역의 소비량도 많다? 증가한다. 7번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는 낮추게 된다. 옳을까 있을까? 자, 봅시다. 7번. 임대료 보조가 이루어져요. 그럼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요 증가 감소. 임대주택 수요 증가. 수요 증가하면 임대료는 올라가겠네. 그럼 임대료 올라가서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그럼 장기적으로 너도 나도 임대주택 사업하겠다고 달라들면 임대주택 공급이 뭐 할까?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해? 증가. 정신 차려. 증가하지. 그럼 임대료는 다시 떨어지겠죠. 요거 물어보잖아요. 요거. 자, 보자. 다시 7번.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여주면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네. 상승.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럼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감소해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OX? O. 8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가를 기대할 수 있고 주거급여는 생활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 주는 거.
어려운 사람에게 주간정이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OX 5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25번에서 틀린 것은요. 4, 5, 6. 자, 정확히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